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지역균형 발전 관련해서 뭐 그동안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요. 자, 이 책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첫 번째 책이 지방도시 살생부.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이게? 이게 2017년도 말에 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목이 좀 살벌하네요. 자, 그 내용은 어떤 걸 담은 거예요? 이제 책 제목은 지방도시 살생부라고 지었는데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간 집중 문제, 그러니까 집중되는 공간이 있으면은 듬성해져 가는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거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 공간 쏠림 현상이 이 가능성이 높은 몇 군데만 너무 집중돼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 국토에서 어려워지는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의 쇠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비수도권 특히 중소도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군급 지역들, 농어촌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 소중한 또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다라는 이름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정부가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 재생 사업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이제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근데 이 거대 흐름을 막기가 너무나 힘들겠다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혹시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이 재정이 다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살릴 곳과 또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을 분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담고 이제 그 책 내용을 썼죠. 그래서 정말 그러면 우리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살생부를 작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이 책에서 담고 있으니까. 그럼 이 책이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중앙정부의 이제 이 정책 위반자들도 아마 관심이 있었을 거고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책 내용을 읽어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책 제목이 좀 불쾌하다라는 어떤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그 책에서 썼던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느냐라는 어떤 그런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지방에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어서 지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은 더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는 지방의 내공을 좀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역사가 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박아놓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 내놓기 위해서는 이 지방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라는 것. 그러니까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컴팩트한 구조로 지역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안까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이나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이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레이아웃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들이 자꾸
이제 눈에 가는 게 밖에 있는 이제 논밭 매입해가지고 싼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했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데 이게 도시의 외연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인구가 분산되는 방향으로 어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도심이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도심이 자꾸 이제 비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문제가 있다. 원도심은 너무나 귀한 지역이에요. 네. 거기에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하여간 스토리들이 거기에 다 축적된 것들이 축적된 있는데.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런 지역이 자꾸 어려져다 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원도심을 살려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재생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살려면은 거기에 있는 인구들이 또 외부에서 또 이렇게 또 신도심에서 다시 와야 되는 어떤 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거의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네.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좀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시가 아니면 어떤 지역이 계속 매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 여러 기능들이 모여 있고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우리 장기적인 방향은 이런 중소도시들도 이제 교통이 좋은 곳, 이제 뭐 대중교통의 결절점, 뭐 이런 부분에다가 좀 에너지를 모아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은다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매력도도 좀 높이고. 네, 집적시키고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문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좀 고밀도 공간을 만드는 게 지방도시가 또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저는 이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말이지, 이게 살생부 이렇게 좀 상당히 정말 세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정적 느낌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경고잖아요, 경고. 그렇죠. 잘하자. 네. 결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 거 아닌가요? 책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공감을 또 해주셔서요. 지금은 또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예. 해주십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거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 거점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가 모인 거점 공간을 만들려면요. 이 주변 지역의 에너지를 빨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빨아들이면서 거점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0년대부터 그렇게 산업 거점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 정책을 계속 펴왔는데 그럼 지금 불균형이 해소가 됐느냐. 예,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설득을 했던 게 우리가 거점이 나쁜 게 아니라 거점을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점이 있어야 그 공간에 에너지가 생기고 거기에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여태까지 해왔는데 주변 지역과 나누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점을 보려면 거점과 그 주변 지역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점의 성장은 주변 지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광역화된 시각,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공간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주변 지역과 나누는 상생 전략을 제대로 펴야 되는데 그거를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저희가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점만 그냥 계속 독주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국토 공간에서 보면은 딱 이게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도시 내에서도 뭐 정말 잘 나가는 공간과 그렇지 못한 공간으로 나눠지고요. 근데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책에다가 좀 담았고요. 이제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은 그 뭐 제목이 좀 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도시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공감을 해주셨죠.